안녕하세요. 정치대학의 임윤선입니다. 오늘은요, 박성민 대표님과 더불어서 굉장히 특별한 분을 한 번 더 모셨습니다. 계엄과 탄핵 전국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본인만의 목소리를 꿋꿋하게 내시고 계신 분입니다. 국민의힘의 최다선이신 육선의 조경태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조경태 의원님 그리고 박성민 대표님 저희의 든든한 들보시죠. 박성민 대표님과 함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상황 그리고 내란죄 철회를 둘러싼 여야 공방 등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전국 상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러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앞부분 질문을 다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급하게 속보가 떴지요. 사실 공수처 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문제부터 다뤄볼 텐데요. 과연 체포영장의 시한이 오늘 자정까지인 상황에서 공수처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 건지에 많은 사람들의 귀추가 주목됐는데 오늘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공수처가 어젯밤에 경찰 국수본에 공문을 보내서 체포영장의 집행에 관한 사실을 일임한다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지요. 사실 그동안 여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및 그 집행에 대하여 권한 없는 자의 무효한 영장 청구이자 집행이다. 따라서 불법이다라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야당은 공수처가 무능하다. 너네 이렇게 할 거면 그 임무 이첩해라면서 또다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왔던 와중 국수본에게 갑자기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사실은 너희들이 해달라라고 넘긴 것인데요. 요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 이게 헌법적 위기이기 때문에 헌법적 기준에 굉장히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권지자들은 대통령보다 헌법이 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왕정이 아니라 공화정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도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속될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야당 지자들도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 일정에 맞춰갖고요. 허겁지겁 서두르듯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헌법적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보면 탄핵 사유에서도 오락가락했던 1차 때는 외교 기준 넣었다가 빼고 지금 내란죄 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정 족수도 150일인지 200일인지 확인도 안 하고 권한쟁의 심판으로 갔으면 되는데 바로 탄핵을 했고 지금 좀 말씀하신 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잖아요. 지금. 없습니다. 네. 검찰도 없고 공수처도 없어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건 직권남용을 통한 편법이거든요. 경찰이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공조본이 법적 근거가 뭐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영장에다가 판사가 굳이 이게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라 체포영장이니까 안 넣어도 될 내용을 넣어갖고 오해를 또 불러일으키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조사를 한다면, 수사를 한다면 경찰이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공수처가 하는 거는 이 적법성 논란도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그렇다면 손 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공수처가 권한이 없다라는 입장이시면은 공수처가 청구해서 발행받은 체포영장의 유효성에 좀 의문을 갖고 계시겠네요. 그러니까 물론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상황도 아니 제가 이 헌법학자도 아니고 형법학자도 아니니까 그걸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떠한 헌법적 절차에 빌미를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누가 봐도 이거는 정확하게 시간이 걸려도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줘야죠. 그렇게 서둘러서 급하게 이렇게 쫓기듯이 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둘러서 공수처가 좀 진행하다 보니 무리수가 생겼고 재벌 등을 자기가 찍은 격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좀 전반적인 상황,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나 수사기관 출석 불응 및 이 공수처에 왔다 갔다 한 상황 좀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때 또 법원에서는 또 인정을 해줬잖아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최종의 판결은 또 법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또 존중을 해야지요. 체포영장 발부도 적법했다 보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적법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는 영장을 갖다가 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거라 보고 있고요. 저는 그건
어쩌면 격가지라고 봅니다. 아. 문제는 뭐냐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에 대해서 빨리 체포해서 수사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법의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당은 자꾸 대통령을, 저도 여당 소속이긴 합니다만은 대통령을 옹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 혼란은 모든 것이 12월 3일 날,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서 벌어진 문제이고, 이 문제는 우리 국민만 본 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다 봤습니다. 어떻게 선진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에 군합발을 내드릴 수 있어요? 나는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그때 계셨죠. 그럼요. 그걸 전 국민이 보고 전 세계인이 봤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격은 한없이 떨어졌고요. 이번에 이걸 단죄하지 않으면은 다음 대통령이 또 비상계엄하면 또 어떻게 또 용인하시겠습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탄핵해서 다시 살아 들어왔을 때 또 비상계엄 하는 것도 용인하시겠습니까? 비상계엄 그 짧은 기간 6시간만 했어도 지금 얼마나 많은 충격을 입어요. 지금 주식 정시에 그 당시에 들어보니까 150조 가량이 증발했다. 144조 정확하게. 그리고 지금 그 환율이 지금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까? 이 환율이 결국은 고환율이 영향을 어디로 미치는가 하면 물가에 바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럼 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한테, 정치인들한테 묻고 싶은 게, 국민들 소득 수준을 그만큼 높여줬습니까? 물가를 낮추려고 그렇게를 썼는데 결과적으로 물가가 높아진다는 것은 자신이 받고 있는 소득이 수준이 거죠.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죠? 우리가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이유,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국민을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슬로건이 공정과 상식인데, 그게 비상계엄을 하는 것이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저도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유연적이어서 탄핵소추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거는 뭐 대통령 측에서는 통칭이라고 하는데, 통칭이라는 건 이미 없어진 개념입니다. 그거는 이미 쉬운 말로 헌법 77조에 나와 있는 얘기인 거기 때문에 네. 그 얘기는 맞고요. 다만 지금 그 내란죄는 그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 주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체포와 관련된 얘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그때도 일각에서는 그랬어요. 어느 나라가 대통령 탄핵을 이렇게 빨리 하냐? 근데 그게 다른 것도 아니고 군을 동원해갖고 한 건데, 그래서 제2차 계엄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10월 3일 날 그 비상계엄 선포되고 10월 14일 날 통과된 거니까 10일 만에 처리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합의된 건 뭐냐면 헌법적 공백을 없애면서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이건 했으니까. 자, 그러면 그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모든 탄핵의 절차, 그 다음에 내란죄의 수사, 이거는 저는 헌법이든 형법이든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중할수록. 그러니까 헌법의 탄핵 절차가 180일까지 이거를 그러니까 민주당이 갖고 있는 자기들 대선 일정 이런 거하고, 이건 대한민국의 그 위기고 헌법의 위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을 섞어서 그냥 현란하게 할 일이 아니고, 탄핵은 탄핵대로 정확하게 그 탄핵 심판을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내란죄 형법 수사는 거기에 맞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거의 심정 내전 상태까지 와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그 대통령이 지지자들한테 편지 보내갖고 사실상 간접해 지켜달라는 호소인데, 국가가 주인이 아니고, 국가가 당이 주인이 아니고 국가가 국민들이 모여서 만든 건데, 그 주권 침탈 세력과 국가 반역 세력,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를 지킨다. 네. 그거 하라고 대통령 만들어드렸는데, 대통령 때 못했던 거를 탄핵 소추된 내란 수의 피의자로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 문제는 충돌을 물리적으로 하기 전에 양 정치 세력들이 어떤 하자도 없어야 된다. 예, 그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저도 뭐 지금 우리 말씀 주신 내용에 동의하고요. 예. 저는 이게 민주당 역시도 그 범죄자 이재명을 지키고 또 대선 출마를 위해서 한다는 그런 의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히 쏟아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품으로 내세운다면 저는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거죠. 더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좋은 것의 그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비상계엄,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으로 가지고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단호해야 한다는 거죠. 더 단호하라. 더 단호하게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잉태한 우리가 만들어낸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반성을 하고 그 대통령과 우리 당이 분리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지금도 오늘도 보니까 뉴스 보니까 대통령 간접이 한 3, 40명이 갔다 하더라고요. 예. 그 사람들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윤석열 대통령이 64번인가 67차례의 그 대국민 연설문에 가장 많이 나왔던 키워드가 뭐냐면요.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 예. 비상계엄은 자유를 억압하고 속박하고 박탈시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간까지 만약 비상계엄이 있었다면요. 이 방송도 이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6시간 그 짧은 기간을 갖다가 해제시킨 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들이잖아요. 근데 대통령 지키겠다고 지금 간저에 가 있는 뭐 3, 40명의 국회의원들. 난 그분들이 과연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그럴 것 같으면은 그 계엄당을 하나 만들어서 따로 나가든지. 예? 정말 궁금한 게 어제도 중진회의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뭐 육선 의원이시니까 당연히 그 중진회의의 핵심이실 텐데 오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수십 명이 한두 명도 아니고 전번에는 윤석열은 한 명이었는데요. 수십 명이 오늘 관저로 갔고 또 여러 의원들이 그 탄핵 반대 집회에 이제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중진회의에서 그 여러 중진들, 이른바 친윤이라고 불리는 중진들을 계속 만나실 텐데 그분들의 진짜 속내는 뭐 정말 문제가 계엄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할만했다라고 잘못은 했으나 할만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잘못은 했으나 우리 지역구에서는 이거 안 먹혀. 4년 뒤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잊어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 속내가 좀 어떤지 들어보셨는지요? 저는 이번에 그 간저에 간 분들은 예. 계엄이 잘못됐다고 인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네네네. 그래서 이유는, 이분들은 이번에 비상계엄이 위헌적인 건지를 판단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중진회에 가서 깜짝 놀랐던 게 예. 검사 출신의 중진 의원이 네. 제가 이제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예. 그게 위헌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봐야 압니까? 그런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에 검사를 했어요? 그런 자가 지금 대한민국의 여당의 중진 의원입니다. 그런 분이. 예? 그러니까 좀 더 법조인 입장에서 신중하게 요건을 따져보자라는 취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 이번에 비상계엄은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미디어가 너무 발달돼 있어가지고 전 국민들이 다 보고 실시간 다 봤잖아요. 안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다 봤어요. 어떤 모습을 봤느냐 하면요. 계엄군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들어가서 군합발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게 위헌이지 뭡니까 그게?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도 나왔잖아요. 예. 예? 그리고 여러 정원들이 그 사령관 출신들이 국회에 있는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잖아요. 진술이 있지요. 진술이 예. 그게 그 사람들이 가짜 진술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법조인으로서 검사로서 활동을 했으면 이분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지 그게 참으로 놀랍다. 그렇다면 차라리 분당이 낫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분당이 아니고요. 예. 너희들이 나가라. 대통령이 잘못이 없다면 나가서 대통령과 함께 계엄당을 만들어라. 계엄이 정당하다면은 친박당처럼. 계엄당 만들어서 당당하게 싸워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간접해 있는 분들의 지금 네. 착각은 뭐냐면 예. 우선 이게 이제 비상계엄은 위헌적이잖아요.
위헌적이라는 건 헌법에 그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과 해제 요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사법과 행정만 군 통제에 둔 거지 국회와 선관위는 군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무회의 절차, 국회 통보 절차 다 어겼고 포고령의 정당 활동 정찰도 금지시켰잖아요. 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위헌적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된 겁니다. 탄핵 사유죠. 탄핵 사유가 된 거니까 이 문제와 관련된 얘기가 제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건 이겁니다. 자, 주권 침탈 세력이 있다. 반국가 세력이 있다.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바둑을 두다 보면 이적수라는 게 있어요. 적을 이롭게 하는 게 그게 정말 나쁜 거거든요. 아니, 지금 민주당을 저렇게 다수당을 누가 만들어 줬습니까? 이 부끄러운 줄들 알아야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그래 우리도 문재인 정권에 실망했으니까 윤석열 당신이 좀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 해줬는데 물론 일부 외교에서 평가할 만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때부터 선거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제 의석수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 이기는데 이거보다 더 선은 없다. 이겨놓은 뒤에 그 다음에 우리의 개혁을 하는 게 나한테 맡겨진 역사적 소명이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보다 한목적적으로. 2년 동안, 그게 대통령 선거 이기고 지방선거로 민주당이 또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출마하고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하니까 이건 무슨 짓이냐 이래갖고 아주 민주당에다가 호되게 야단을 친 게 지방선거 결과 아닙니까? 그러면 여유있게 총선을 누가 봐도 그때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가반 이상을 국민의힘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땠습니까? 그 2년 동안 한 게. 그거를 그렇게 망쳐먹기도 쉽지 않게 망친 거예요. 그렇게 망쳐놓기도 쉽지 않게. 자, 그러면 네.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난리통을. 그래서 그랬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대통령 때 그거를 다수 의석을 만들고 또 수사가 필요한 건 수사를 시켜서 반고 세력들의 문제를 바로 잡고 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걸 못한 거니까 능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용산 쪽에서는 부정선거 탓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그러니까 있는 그거는 것 같고요. 부정선거를 야당일 때 해도 부끄러운 주장인데 대통령이 여당 돼서 행안부 장관이 가장 믿는 측근인데 그걸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면 했어도 그들이 했어야지. 정권이 했어야지. 정권이. 야당이 했다는 겁니까? 반국가 세력에 점령당하여. 반국가 세력이면 중국이나 북한이 해킹했습니까? 그럼 해킹 막으라고 있는 우리나라 정보기관하고 국기관은 뭐 한 겁니까? 그거는 대통령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했다는 부끄러운 고백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옹호하고 앉았다는 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제가 이제 저도 교회 다닙니다만 지하철 타고 다니면 이제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그 분들 믿음도 있고 열정도 있고 사명감도 있고 열심히 하지만 그건 이슬람도 안 하고 불교도 안 하는 건데 기독교는 하는데 저도 기독교니까 이 말씀합니다. 분명한 건 전도하려고 하는 거지만 전도가 되기는커녕 기독교에 대한 출퇴근 시간에 반감만 사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저 관저 앞에 저러고 있는 분들이나 많은 광장에 있는 분들의 주장이 국민 51%의 지지를 받는다면 저도 그걸 존중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전문가로서 보면 대한민국 국민 15에서 20% 이상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책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바꿀 물리적 힘을 갖고 있으면 독재하면 됩니다. 그 시도했다가 이번에 실패한 거죠. 쿠데타 하려다가. 두 번째,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선거를 잘하는 건데 둘 다 못한 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들이요. 대통령이나 저 바깥에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애국심이 있고 헌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이재명 대표의 문제점도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걸 모릅니까?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저렇게 우리가 책임을 물었다면 반드시 그것도 묻는다. 그걸 믿으셔야지.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하면은 박 대통령한테 이제 혼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은 드립니다. 이제 이후에 대한 요 문제점에 허점에 대한 건 이제 박 대표님 부가 설명을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자 아시아 투데이에서 내보낸 오늘이죠. 여론조사 결과 아시아 투데이가 의뢰해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지금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 지지율이 40%에 육박하고 있다. 그전 리얼미터도 35% 다시 회복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곤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30% 돼가지고는 절대로 선거 못 이기지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진보 보수가 30, 30이라면 중도에 있는 40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 40의 85%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잖아요. 그 절대 다수단 말이죠. 그 선거라는 것은 한 표 차이로 지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이겼던 게 0.74% 차이입니다. 24만 표 차이. 1% 차이도 안 났잖아요. 그렇죠. 겨우 정권을 찾아온 거거든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자가장탁이 빠진 게 뭐냐면은 부정선거 있으면 본인 대통령이 안 돼요. 그때는 부정선거가 아니 정당 선거였다. 그러니까 본인 선거는 자기는 부정선거가 아니고.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7% 차이로 원래 이길 건데. 그러니까 그건 예. 헛소리죠, 헛소리. 아, 헛소리. 헛소리. 예. 제가 누구보다도 현역 중에서 제가 제일 오래된 고참이에요. 저는 15대 때부터 정치에 있었습니다. 예. 부산에서 저는 민주당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대단하십니다. 여야를 다 두루 섭렵을 한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조경태의 정치력이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도 부정선거라고 했어요. 상대 쪽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때 부정선거를 했어요. 상대 쪽에서. 항상 부정선거라는 이야기는 선거의 패배자들의 넋두리입니다. 넋두리다. 그럼요. 이겼던, 승리했던 쪽에서는 이 부정선거 이야기, 이번에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0.7%짜리 겨우 이겼잖아요. 예. 근데 부정선거란 말을 민주당에서 안 하더라고. 네. 참 신기한 일이지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거구 유튜브를 보고 부정선거를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건 자가장착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증거 자료를 까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깝니까? 까려고 계엄을 했다. 지금 까라고, 지금요. 예. 지금, 지금 재판도 바도로 안 가고 있잖아요. 수사로 바도 안 가고, 지금 저 안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을 드리자면은 윤 대통령 용산에서 입장이 만약에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을 뿐인 것이고 경찰 국수본이 진행한다면 우리는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보냈습니다. 오늘 그 뉴스에 보니까는 이제 경찰에서 이제 체포영장을 경찰이 공수처에서 경찰로 넘겼잖아요. 집행권한. 그러니까요. 사실은 어쨌든, 임무죠. 임무 권한도 어쨌든 아니고. 경찰에서 그러면은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본인이 순수히 이제 응해야 되겠죠. 네. 응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이 비상계엄의 이 전국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 문제를 저는 빨리 끝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월아, 내월아 해도 다 세비 나오고 다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가지고. 그렇습니까? 세비 나오니까. 예. 근데 일반 서민들, 국민들은요, 하루하루 고통이라니까요. 맞습니다. 영화관도 제대로 못. 저는 여당에서 이 문제를 먼저 고리를 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자꾸 지키려고 지연하려고 하지 말고, 내란 혐의 부분 때문에 뭐 이리저리 얘기 나왔잖아요.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그 얘기 그럼 넘어가 볼까요? 예. 자연스럽게. 아니, 근데 요 얘기를 네네. 좀 전에 질문 중에. 예, 지지율, 예, 여론조사. 그러니까 그거 말씀 나는 주세요. 예. 명색이 지금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네.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나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요. 이번에 자, 아시아 그러면 투데이에 보세요. 대한, 예. 이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이게 바로 그 전에 여론 조작하는 분들이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예.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레가시 미디어들이 이거를 지금 다 온라인상에 다 썼어요. 이 정치대학에서도 이걸 합니다. 이러면 됩니까? 적어도 이성 있는 사람들이면 이 조사가 정확한 조사인지 살펴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조사는요, 여론조사는 표본 오차보다 더 심각한 게 비표본 오차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 조사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단정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또 조사한 분들의 적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조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보면, 이게 아시아투데이가 의뢰해갖고, 정치사회 여론조사를 했는데, 1번에 대통령 지지율 묻고 2번에 정당 지지율 묻고, 3번에 뭘 물어보면 3, 4, 5번에 문제의 조항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이 불법 논란이라는 걸 설문에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미 가치가 들어갔으니까. 그다음에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물었어요. 3번에. 4번에 뭘 물어봤냐? 선생님께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언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의 해킹 및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선관위 선거 시스템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길게 바이오스 주는 문항을 물으면 안 돼. 이게 4번째 질문, 5번째 질문. 선생님께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3, 4, 5번에 배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제일 앞에 대통령 지지를 먼저 묻지 않았냐, 이거에. 근데 이 3, 4, 5번을 통과하는 중에 윤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 탄핵 찬성하는 사람 전화를 대부분 다 끊고 이탈을 합니다. 아. 이게 뭐야, 이게 조사가. 모집단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그러면 이게 뭡니까? 끝까지 이 질문은 끝까지 질문에 답한 사람을 가지고 내는 거예요. 이걸 모릅니까? 다 알죠, 조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조사를 하면 조사가 부풀려지고 과표집이 생기고 과소표집이 되거나 과대표집이 된다는 걸 모릅니까? 아주 그 가치를 배제하고 조사는 정확하게 하려면 뉴트럴하게. 동의합니까? 네.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의 이 천박성에 대해서 제가 절망하는 이유는 도대체 이런 조사를 하고 언론사 이름으로 이걸 모든 언론이 받아 쓰고 맞아. 확산시키고 그걸 믿고 그러면 어느 편을 다 떠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천박한 나라라고 합리적 이성이를 완전히 상실한 나라입니까? 그걸 정치대학에서 우리가 이걸 다뤄야 되겠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거는 일부 그 거부들, 보수들한테 희망 고문한 거야. 희망 고문. 희망 고문이다. 예, 제가 이제 현장에서 쭉 들어보면은 이 중도 보수라고 하는 분들, 보수층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했지만 자신들이 중도에 있는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섰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거라는 것은 이 중도를 얼마나 많이 흡입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전에 나왔던 게 탄핵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도에 있는 층에서 85%라니까요. 절대 다수가 탄핵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분들의 마음이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 국민들한테 엄청난 그 충격을 준 거거든요.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여론조사에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산이고, 그리고 설령 그게 일부 지지율이 올랐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잠깐 반론을 제기하자면은 국민의힘의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나 일부 친윤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봐라, 민주당이 저렇게 계속 승승장구 선거에서 연승할 수 있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뭔 짓을 해도 감싸주고 버텨주고 뻔뻔하게 구니까 결국엔 사람들도 국민들도 좀 세뇌되지 않느냐. 아, 그런 것보다 우리는 왜 분열되느냐. 분열하기 때문에 멈춘 거다.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중도층 의견이 제법 있는 만큼 우리가 더 뭉쳐서 단합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건 전문가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완전히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 이재명을 중심으로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이재명 저 민주당도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당이에요. 저 당도. 자당 국회의원들이 꽤나 참여해갖고. 저 당이 똘똘 뭉쳤기 때문에 총선에서 이긴 게 아닙니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윤 대통령 정부가 친윤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반사효과였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 탄핵 이후에 찍어줬을 때, 아, 그래도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야, 이거 우리가 뽑지도 않은 사람한테 권력을 위임하고 했으니까 이게 탄핵해야겠다 하고 나서 기대한 게 있죠. 공정해야 된다. 공정한 정부 만들겠다고. 그거 봤더니, 이거 뭐 완전 내로남불, 위선, 그러니까 바로 심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보궐선거에서 야, 이건 이재명 대표 국회의원 만들려고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옮기고 그 자기 분당에도 보궐선거 있는데 인천까지 가서 보궐선거 나오는 이건 아니지.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창으로 이탈해갖고 그 지방선거 투표율이 51%가 안 됐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도 높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지방선거 이기고 그 다음에 이 당이 승리를 향해서 외교정책, 안보정책, 또 야당도 비록 좀 범죄 피의자지만 인정하고 야당 대표랑도 만나고 의논도 하고요. 그 2년 동안 놀 수는 없으니까 야당이 원하는 것도 좀 들어주면서 여당이 통과할 수 있는 4대 개혁도 뭘 좀 하고요.
연금 개혁도 지난번에 부족하지만 좀 통과 좀 시키고. 예. 이렇게 하면 왜 집니까, 총선을? 똘똘 뭉치지 않아서 진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자, 지금도 저 광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안 찍는 거죠. 중도보수가 찍겠습니까? 헌법도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거를 갖다가. 근데 이게 놀랍게도 뭐냐. 배웠다는 사람들, 지식인들, 이성리 마비가 됐어요. 유튜브들을 보면서.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은 두 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헌법의 권위를 회복해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성은 질문 안 하고 뭐 자기들이 우리가 책을 읽고 신문 읽는 게 뭐냐?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안 하는 나라가 됐다니까요, 이 나라가. 지금 하는 질문들이, 응? 야,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데 생각이 예, 없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자기들이 잘못해서 져놓고 그걸 우리가 너무 뭉쳐서 진 거라니까요. 예. 동의한다는 건 아니고 그런 의견이다. 거기에 대해서 예.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요. 예. 뭉쳐야 한다는 그 논리는 예. 아주 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게 예.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독단적인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면은 이준석 대표를 몰아냈잖아요. 당 대표는 당원들이 선출했습니다. 국민들과 같이 해가지고 맞죠? 근데 이준석 대표 몰아냈어요. 예. 그 다음에 김기현 대표 몰아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한동훈 대표 몰아냈습니다. 뭉치자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 당원들이 뽑은 대표를 그렇게 쫓아내는 그런 게 자고 하면서 뭉치자는 말이 논리적으로 통합니까? 아니, 필요할 때만 뭉치잖아. 아니, 강서구청장 선거 지고 나서 위기가 올 때부터 의총하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뭉쳐야 된다. 근데 비판하는 분들이 나와서 뭐냐. 우리가 안 너무 뭉쳐서 문제다, 이 당이. 그리고 뭉치는 그 과정이 국민을 향해서 뭉쳐야지 대통령을 위한 뭉치면요. 이건 백전백패잖아요. 대통령을 위한 뭉침이다. 그래서 저는 예.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 이 정당이라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게 정당이지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게 정당이 아닙니다. 그 지금 일부 친윤 세력들은 네. 국민들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대통령의 뜻에만 그냥 따르려고 하는 그분들이 우리 보통 이야기해서 정치 몰입을 하잖아요. 정치 몰입에. 네. 예,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위기에 온 것은 바로 그 정점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거지요.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우리 당에서 분리하지 않으면은 네. 우리 당은 희망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하셔서 저희가 그 주제로 넘어가려다 다시 돌아왔는데 그 주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의 형사법적 문제를 철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수사 중인데요. 아직 공수처는 계속해서 수사하고 때가 되면 지금 속보가 떴습니다. 때가 되면 검찰에 이첩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다라고 조금 한 10분 전에 속보가 떴네요. 여러모로 공수처는 좀 모양이 좀 빠지게 된 사양입니다. 네, 공수처가 사실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그런 게 그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경찰이든 검찰이든 네. 이 문제를 지금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데는 경찰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네, 왜 그래서 검찰 이첩도 있었네요. 그래서 네. 경찰에서 빨리 수사를 해가지고 네.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짓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예, 아무튼 간에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윤 대통령의 내라 혐의를 이 형사법적 구성 요건 부분은 탄핵사유에서 빼고 이 헌법 관련된 거, 특히 비상계엄 관련한 부분 여부에만 집중해서 탄핵심판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이거 민주당이 어떤 정치적 계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 보도를 좀 봐야 되겠는데 네. 그게 뭐 헌재에서 누가 권고를 한 건지 변론 준비 기일에 원래 그거 하잖아요. 이렇게 조정하는 건데. 예. 그 부분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변론 준비 기일이라 해서 각자 뭘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본 기일 전에 하는 이제 준비 기일 1차 그리고 2차까지 있었는데 그 해당 부분을 다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팩트를 드리자면요. 국회 대리인이죠.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그 국회 대리인이
저희가 형사법적 문제는 빼겠습니다. 라고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정영식 재판관께서 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헌법적 구상요건으로만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하자, 네, 라고 했습니다. 그게 1차입니다. 그런데 2차에서 어떻게 갑자기 국회 대리인이 이야기를 조금 첨부했냐면, 일부러 의도한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지난번 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관께서 권고하신 대로 저희가 형법적 문제는 빼기로 했습니다라고 갑자기 권고란 편을 거기서 씁니다. 그 바람에 그러자 이제 헌법재판관께서도 정 재판관님께서 그렇다면은 형법적 사항은 철회하시겠다는 것이지요라고 하자 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자 갑자기 이제 민주당 쪽이나 이쪽에서 헌재가 권고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1차 결론 준비기를 보면 먼저 제안을 한 것은 민주당이 맞긴, 국회 대리인이 맞긴 합니다. 제가 좀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면 우리 또 말씀을 주실 걸 하죠. 네. 그 탄핵소추가 1차에서 통과가 안 되고 2차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2차 탄핵소추안이 보면은 1차보다 상당히 간결하게 나와요. 간결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크게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계엄령에 대한 남용 의혹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계엄권을 무리하게 행사해서 헌정 질서를 위협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엄이죠. 두 번째로 이제 내란 혐의가 나옵니다. 내란이 두 번째입니다.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정부와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강제로 점거하여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 그러니까 첫 번째 계엄령 남용 의혹하고 이게 사실 일치되는 거예요. 연관성이 매우 깊습니다.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형사적인 부분인 이 내란 혐의를 빼달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 민주당 주 사람들도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왜 그걸 무리하게 그걸 손을 댔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의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의도는? 그 뭐냐면은 빨리 진행해서 조기 대선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그게 무관한 게 아니다는 거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 같은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대국민 담화문. 대통령이 12월 12일 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할 때 계엄 선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담화문 내용 안에.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거고 국회에서 통과된 건데 그래서 굳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 혐의에 대해서 무리하게 이걸 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의혹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헌재에서 판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빨리 이 상황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당 지지자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은 또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은 제가 그분들한테 꼭 주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대한민국은 왕정이 아니고 공화정입니다. 왕이 법이 왕정이라면 법이 왕이 공화정이에요. 특히 누구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어요. 그게 우리가 뭐 왕정이라든가 저 전체 국가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누구나 처벌하는 겁니다. 불법 위헌적 비상계엄에서는 탄핵돼야 되는 거고 내란죄를 저질렀으면 현직 대통령도 체포 구속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은 누가 더 헌법을 더 잘 지키려고 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지금 이 싸움은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지금 지금 망신을 당하고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보다 헌법이 우위에 있다는 걸 이 여권의 지지자들은 다 일단 그걸 믿어야 된다. 야당은 지금 우리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받고 있고 이분이 지금 대통령 선거 나가야 돼. 이 일정에 맞춰서 대통령 탄핵도 하고 탄핵 심판 절차도 빨리 가려면 이거저거 내란죄를 드러내야 좀 시간이 빨리 간다. 충분히 탄핵은 위헌적 비상계엄 갖고 되는데 이거 뭐하러 해갖고 그럼 이거 형법적인 거 방어하느라 시간 다 끌 건데 이게 다 끝나야 헌재는 딱 판결할 수 있는데 심판 내릴 수 있을 텐데 180일 못 지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두 명은 그러니까 이리 되든 저리 되든 그래도 저는 지난번에도 한덕수 대행이 이거 모든 게 다 헌법에서 판단해야 되게 헌재로 갈 텐데 3명 임명해야 된다. 그리고 임명 안 할 때도 탄핵할 일이 아니라 권한쟁의 심판을 해야 된다. 국회가 총리 끝나고 인준의결 다 마쳤는데
시간이 걸리는 길을 선택하더라도 지금은 정확한 길을 가야 됩니다. 그 야권의 지지자들은 이게 어떤 절차의 미비가 있는 대통령 탄핵하고 대통령 구속시키려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떤 하자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야당 대표가 지금 수사를 계속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작전 해왔고 지금까지 구속되고 있지 않은,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양측이 누가 더 헌법을 더 그 가치를 지키려고 하느냐, 이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죄를 드러내는 거는 공수처 수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수사를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왜 편법을 씁니까? 검찰도요, 처음에 김용현 장관이 거기 들어갔을 때 직권남용으로 들어가고 내란죄로 간다. 왜? 직권남용 수사하다가 수사 중요해 나온 거는 갈 수 있으니까. 왜 그런 편법을 씁니까? 애초부터 정문으로 들어가야지 왜 쪽문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봐도 뭐 하여튼 일정을 땡기려는 의도, 그 땡기려는 의도는 또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인데 지금 야당의 논리는, 민주당의 논리는,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권성동 원내대표 당신이 주축이 돼서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본질적인 게 아니죠, 그때는. 본질적인 게 아니었다. 그건 네, 뭐 그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여부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네. 국민의힘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이 잘못한 그 대통령에 대해서 엄하게 벌을 내릴 수 있는 결단력, 용기가 네. 있을 때 국민들이 우리한테 신뢰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보다 우리가 더 엄하게, 더 빠르게 이 문제를 꺼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거지요. 어찌 보면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와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외려. 대선에서, 예. 조기 대선을 치른다면은. 네. 왜냐하면 국민들은요,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범죄자보다는 깨끗한 후보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좀 반감을 가진 중도 파티 지금 일부 우리 당이 지지율이 오른다는 그런 약간 흐름도 저는 이 민주당에 대한 반감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걸 반증한다 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조금은 오르겠지만.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더 우리가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민주당보다 더 엄격하게, 더 도덕적으로, 더 그 헌법적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에서 우리가 단호해질 때, 아, 너네들이 민주당보다 낫네 라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국민들이 우리 당을 신뢰할 것이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 그런 말씀드리지만은 이 불안정한 이 요소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경제적인 피해, 많은 국민들의 고통, 이것을 빨리 그 고통을 없애줄 수 있는 게 우리 정치인들의 책무고, 또 여당의 또 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당이 호되게, 민주당보다 더 호되게 대통령을 질책하고 대통령과의 관계를 빨리 우리는 분리해 나갈 때 국민들이 우리 당을 좀 더 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노무현 대통령 때도 뭐 말할 것도 없었지만, 저게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죠. 그런데 이제 탄핵을 했어요. 그 62명이라고 지금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거기 가세했고,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장으로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보수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야, 그렇게 국정농단 적폐수사를 많은 사람 구속시키고 나서 집권한 사람들이 저렇게 내로남불한단 말이야? 이러기 때문에 정권을 5년 만에 넘겨줬잖아요. 보세요. 과거에 어느 정당에서요, 아무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그러지만 정치는요, 그보다는 엄격하잖아요. 더 기소가 되면요, 예. 기소가 되면 다 징계했습니다. 기소가 되면요. 지금 기소가 된 게 아니고 재판에서 1심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도 대법원까지 무죄 추정. 그건 교과서에 있는 거지, 무죄 추정을 했습니까? 민주당이 그동안에? 모든 사람들 대할 때 기소도 되기 전에 다 죄인인 것처럼. 만일에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그 대통령 후보가 2017년에
1월 달인가요? 그때 대법원 무죄가 돼서 결국 대선에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식으로 말하면요, 그분이 1심, 2심이 엇갈렸는데, 난 대법원 상관없이 그때도 계속 대선 행보를 민주당식이라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난 나가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때 보수정당 내에서는 누구도 홍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받기 전에 대선 후보가 된다는 건 상상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국민의 그때 새누리당만 없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상식이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지금? 다 무너졌죠. 자, 그러니까 예. 이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저기도 저러고 있는데 우리도 이럽시다. 헌법까지 헌법이 뭐 중요합니까? 법이 뭐 중요합니까? 뭐 비상경도 할 수도 있죠. 내란도 하는 거지. 저렇게 무도한 자들 쓸어버리려면 다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선거에서 못 이깁니다. 이번에 보셔서 알지만 그 친위 쿠데타가 가능합니까?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라이브 생중계하는데 거기 군인이 10,000명 오면 시민들 10만 명이 올 것이고 그 총을 쏠 겁니까? 개머리판을 때릴 겁니까?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선거를 통해서 이길 수밖에 없는데 그 선거라고 하는 거는 누가 더 합리적인 생각을 하느냐지 저기가 저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면 민주당 편 든다니까요. 지형이 더 유리하죠. 네, 저쪽도 다르게 해야지 이기지. 똑같이 해선 지죠. 날카로운 말씀 주셨는데 다시 탄핵소추 의결한 이야기로 잠깐 돌아오면요. 말씀하신 대로 되게 주요한 내용이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내란죄 구성 여부는요. 여기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그 소추 의결한 27쪽 중에서 거의 그 내란죄 부분이 거의 15쪽을 차지한다라고 하네요. 대다수를 차지했다라고 하는데 일부 여당 의원들은 아니 내란죄를 뺄 거였으면 탄핵소추 의결안에 나는 찬성표 안 던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잠깐만 죄송합니다. 의원님 있습니다. 사실 204표였잖아요. 찬성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란죄라는 것은요, 내란 혐의라는 것은, 그건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란죄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국헌을 문란하게 한 경우를 내란죄, 국헌을 문란. 엔드 폭동입니다. 그러니까 국헌을 문란하거나 엔드, 폭동. 그리고 목적으로 폭동을 그렇죠. 저지르는 거. 국헌을 문란했다는 게 뭐냐면은, 국헌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헌법기관이에요. 헌법기관을 문란하게 했다. 네, 무력화시켰다. 하는 것이, 그게 국헌문란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국회를 없애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국헌문란이지 뭡니까?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정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공소장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비상입법기구 최상목 지금 대행한테 기재부 장관이었죠. 그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비비 확보를 위해서 쪽지를 줬다 하더라고 대통령이 그죠? 쪽지를 한 장 던져줬어요, A4지를. 그게 비상입법기구인데 뭐냐면 이게 옛날에 전두환 때 국가보위입법기구라 국보위라고 이와 같은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국회를 해산하겠다는 그런 요소도 있은 거예요. 아마 대통령 수사하면요, 재상이 낱낱이 다 나옵니다. 저는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회를 없애려고 했던 이 비상계엄, 대통령을 옹호한다? 그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는 명백히 저는 내란 혐의가 있다라는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재판관은 아니지만 예? 그리고 어쨌든 탄핵 소추에 보면은 그거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게 뭐냐면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입니다. 비상계엄을 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유무형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지금도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피해를 입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지금도. 그 대표적인 게 다른 나라들은 주식이 다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주식 빠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1,000만 명이 넘어요. 그 다음에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환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비상계엄 때문에 발생한 문제 아닙니까? 해외 투자자들은 투자를 다 보류한 상태. 그러면 해외 투자자들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하려는 건데 왜냐하면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에는 투자를 안 합니다. 돈을 어떻게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비상계엄 부분을 엄단하지 않고 단죄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저 나라는 언제든지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는 나라라고 하면은 과연 우리나라에 대해서 누가 투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는 거죠. 내란 혐의 이거는 격가지입니다. 엄격히 따지면은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 위헌적인 비상계엄만 놓고 봐도 탄핵의 사유는 충분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선동 의원이나 몇 분 같은 경우는 주요 사항이 빠진다면은 204표가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인데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무효 아니냐, 이거 재표결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그건 제가 뭐 헌법학자가 아니니까 예.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그런 거예요. 예. 내란죄를 넣을 때는 넣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대선 일정, 어차피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그때까지 나올 수 있을지, 또 나온다고 해도 대법원까지 또 나올 수 있을지, 이게 시간이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불필요한 빌미를 주지 말고 원래 했던 대로 예. 내란죄도 다 헌재 다퉈서 예. 깔끔하게 하는 게 좋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협조하겠다라고 하는데 직접 출석해서 진술할 가능성도, 진술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예. 뭐 역대 대통령들이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수사 받을 까지는 필요. 없었어요. 근데 그러나 탄핵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예. 뭐 조사에 응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다른 분들도 다 모든 대통령들이 그렇게 했는데 윤 대통령은 다른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 장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본인이 수사를 하면서 수사를 회피하는 사람들, 조사받으러 나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딴 사람들은 몰라도 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낸 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의 이 수사 요청에 대해서 뭐 예우를 좀 해달라. 현직 대통령이니까 아무리 지금 탄핵 소추돼 있지만 뭐 그런 건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얼마든지. 그런 거는 협조할 수 있지만 수사를 안 받거나 회피하는 거는 당당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아니까 법적인 또 뭐 정책 책임을 다 지겠다. 뭐 오락가락 했습니다만 담화가. 죄송합니다만은 한 가지. 요게 미묘한 차이인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가 아니고요. 워딩은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답니다. 문제의 경우 회피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담화가 있어서 그것도 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12월 7일 담화에도 나와 맞습니다. 있습니다. 첫 번째 담화,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당의 일임한다. 이런 말도 했어요. 대통령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예.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예. 국민들을 상대로 숨김없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죠. 그 책임지는 모습은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본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과 경찰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실제로 또 그분들 구속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추운 겨울에 한남동 간자 앞에서 지금 뜬 눈으로 지금 밤을 새고 있습니까? 그분들을 볼모로 해가지고 자기는 따뜻한 아랫목에 지금 누구 잠이 옵니까? 이게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 대통령이 명색이 국군 통수권자였고 행정부의 수반이었던 분이 네. 이렇게 비겁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요. 예.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는 이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아니 안 불러도 내가 가겠다. 내가 수사받으러 가겠다. 모든 게 내 잘못이다. 내가 비상계엄 이거 정말 시대착오적인 이 비상계엄을 내가 했다. 내가 씻을 수 없는 이 죄를 지었다. 라고 해서 그 나머지 분들을 구해주고 살려주려고 해야지 왜 그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 계엄을 선포할 때 이후로 들었던 거 있잖아요. 계엄 해제는. 지금 이 야당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 무정부 상태로 몰고 무너뜨리려고 한다. 전 그 점을 국민 여러분 제가 법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틀 안에서 법 안에서 싸울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대통령직을 걸고 이거 싸운다. 제가 이거 뭐 탄핵 인용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어디 있고 누구한테 저한테도 책임 물어주시고 똑같이 그런 걸 물어줘야 된다. 이 얘기를 당당하게 싸운다면요. 어떻게 지금 민주당이 판사 이익을 보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더 떨고 있죠. 더 두려워하겠죠. 야, 이거 완전히 윤석열이 독수를 썼구나. 독수. 자기를 죽이면서 같이 죽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간전히 사람들 모아가고 지켜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살기는커녕 이게 지금 죽더라도 역사의 페이지에 그래도 뭐 한 줄이라도 남기려면 말이죠. 대통령이 당당해야죠. 대한민국이 상당한 규모 있는 나라고 외국에서 평가받는 나라인데 이 나라의 대통령을 한 분이면 품격과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셔야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윤 대통령한테 제일 아쉬운 게 책임은 가장 큰 분이 책임감은 전혀 못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제가 호소를 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을 만약에 14일에 있은 첫 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하실 걸로 여러 번 사람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럼 출석할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는데 나와서 그런 취지로 변론을 하실 경우에 그 여론이 반향을 일으키겠죠. 예를 들면 탄핵 심판은 형사 수사 이게 수사하고 다르잖아요. 그 수사기관의 질문답에 응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대등한 입장에서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싸우는 거니까 네. 나와서 얘기하시면 당당해 보이고 내가 왜 이렇게 했고 그걸 아무도 그 행동 비상계엄이라는 거를 군을 동원해 갖고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걸 동의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왜 그까지 했는지에 대한 거를 설명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런 거는 저는 하면 좋죠. 아니, 반향을 저는 일으킬 것이다. 네, 설명을 했는데 했어요. 그걸 네. 비상계엄 12월 하면서 10일이에요. 네. 12월 3일 했잖아요. 예. 하고 12일도 하고 했는데 예. 그건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네. 아무리 그래도 비상계엄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비상계엄을 하면 안 되고요. 즉, 왜냐하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친북 좌파 이야기하고 또 야당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는 정치력으로 풀어야 될 문제지 그걸 비상계엄으로 풀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요. 혹시 우리 사회자님 아파트 생활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생활하면 층간 소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윗집이나 아랫집에서 뭔가 좀 소음을 좀 약간, 과하게 한다 해가지고 그 아파트 전체를 불을 태우면 되겠습니까? 안 과잉 되잖아요. 대응이란 말씀이신 거죠. 비상계엄은 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니까요. 예. 2000년도에 들어가가지고 비상계엄을 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비상계엄을 한 나라 2000년도에 들어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지요. 예. 이게 국민들이 이거 아셔야 된다니까요. 2000년도에 들어가서 비상계엄을 한 나라가 딱 4나라가 있어요. 미얀마, 그 다음에 필리핀, 그 다음 태국, 이집트. 예? 제가 이 나라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1인당 GDP가 10,000불이 안 됩니다.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에 미얀마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게 이게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야당이 밉다 하더라도. 예? 전 전적으로 의원님 저 말씀 동의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 저도 우리가 1987 체제라는 건 쿠데타와 혁명을 동시 폐기 처분하고 우리도 민주주의 하자 한 거 아닙니까? 야, 2024년에 여전히 쿠데타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 군에도 있고, 검사 출신들도 있고, 또 여전히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와 있다. 그러네요. 전 이게 충격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건 다 몰라. 아무리 헌법 질서 안에서 벌어지는 극단적 정치적 갈등은 그 안에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비상계엄은요, 그걸 넘어선 겁니다. 그것도 위헌적 비상계엄은요. 그러니까 그거는 헌정을 중단시키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흔히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을 뭐 북한과 남북한의 군사력 얘기할 때 우리도 뭐 현무 5가 뭐 엄청난 그 8톤의 그 파괴력이 있다. 엄청. 이거 하고요. 아무리 저쪽 북한이 갖고 있는 전술핵이 작아도 전술핵하고는 100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핵무기하고 일반 재래식 무기하고는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계엄령은 핵무기 수준의 그럼요. 예. 무게다, 살상력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시간은 거의 다 됐지만 실례를 무릅쓰고 제가 조 의원님 모신 김에 조금만 좀 10분 정도 더 시간을 주셔도 되겠습니까? 예, 마지막 코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조기 대선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기 대선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지금 조 의원님은 조기 대선 여당의 어떻게 적절한 대선 후보가 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새로운 인물, 좋은 후보들을 얼마든지 발굴하면 나온다 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최근 몇 차례 그 대선을 보면요. 이게 너무 인기 투표에 좀 연연하지 않았나, 이래 봅니다. 제대로 된 정치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선 후보가 되지 않았고,
그냥 그때 순간순간에 그냥 뭐 깜짝 스타. 네네 뭐 깜짝깜짝 뜨는 그런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이 검증이 안 되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엉망진창인 사람인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범죄자라고 할 수 있는 세력한테는 정권을 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반대급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되신 거예요. 이분의 능력이 전혀 검증이 안 된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그 앞에 그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5년간 뽑아놨더만은 하는 게 영 시원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서로 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어떤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지금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그 참된 정치인을 대선 주자로 저는 잘 세우면은 저는 충분히 성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대전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 비상계엄의 잘못한 부분을 깔끔하게 우리가 정리해 난다는 그 토대 위에서 그게 만들어져야지 이걸 가지고 같이 두리뭉실하게 간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우리 당을 훨씬 더 강하게 심판할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새로운 좋은 후보를 낸다면은 저는 우리 당이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니 근데 육선 의원 모셔놓고 좋은 사람이냐고 물으면 안 되고. 그래서 사실 그 다음 질문을 자, 여쭤보려던 참이었습니다. 조 의원님은 그래서 예. 이제 기회가 오면 조기 대선 얘기할 때 좀 이르지만 생각도 뭐 완전히 닫아두신 건 아니죠? 제가 뭐 저는 이제 좋은 정치인들이 좀 이 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제가 뭘 하겠다는 그 생각은 저는 해본 적은 없어요. 최소한 이번 데는. 근데 이제 다만 우리 당에 좋은 인재들, 새로운 인물들을 잘 발굴해서 그리고 좀 바깥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좀 같이 좀 잘 통합해내서 생각이 비슷한 분들이 올곧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민주적인 선출 방식에 의해서 잘 선출되면 저는 우리 당도 희망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 의원님은 이제 일단 답변을 회피하셨으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만약 그런 경우가 오면 출마하실 거, 그러니까 경선에 뛰어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최근에 한 만나뵌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뭐 그분도 저는 좋은 그 가능성 있는 후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야위셨어요. 조금 상황이 외로우실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도 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시다 보니까 외로우셨고 현재도 좀 많이 외로우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지금 심경과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좀 말씀 주신다면요. 그 손바닥에 왕자는 새길 수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잖아요. 네. 아주 멋진 말입니다. 저는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들께서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5년간 권한을 위임한 자리입니다. 예, 저는 이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주권자인 국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한 데서 출발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부디 2025년은 우리 국민들께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정치, 기본에 좀 충실하는 그런 좋은 정치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도 국회 최다선 의원으로서 비록 제가 우리 당에서 좀 외롭지만 하지만 제가 가는 길이 저는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길을 제가 또박또박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의원 모셨습니다. 두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